늦은 밤 울린 전화 한 통. 강우진 중령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은 철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반신불수가 된 아드로진이 입술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정희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순간 부부의 표정이 바뀌었다. 6개의 별이 다시 깨어났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넘어오며 강철민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습관은 40년 군 생활의 흔적이죠.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벽에 걸린 훈장들을 비춥니다. 태극무 공훈장, 을지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까지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는 금속 조각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철민이 거실로 나오자 부엌에서 커피 끓는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윤정이 69살의 그녀 역시 전직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한국군 역사상 부부가 모두 장성까지 오른 유일한 사례였죠. 정희는 언제나 철민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마칩니다. 40년간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실까요? 정희의 목소리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실 벽면에는 두 사람의 군복 차림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걸려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소위, 중위, 대위를 거쳐 장성까지 젊은 시절의 패기 넘치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중후한 모습까지 두 사람의 인생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가장 중앙에 걸린 사진은 철민의 대장 진급식 사진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별을 달아주던 그날 정희도 함께 자리에 있었죠. 그 옆에는 정희의 대장 진급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장으로 진급하던 순간 철민이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철민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을 뒤편으로 펼쳐진 북한산 자락이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퇴역 후 3년 매일 아침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였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꾼 같은 모습입니다. 당신 오늘도 노인정 가실 거죠? 흙이 묻은 손으로 싱싱한 상추를 따며 묻습니다. 화단에는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김씨 영감하고 장기 두기로 했어요. 어제 한판 져서 오늘은 꼭 복수해야겠습니다. 75살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철민의 장기 상대이자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노인정에서 만나 장기를 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정희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예전엔 전투 계획 짜더니 이제는 장기수만 세시네요. 그녀의 말에 철민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 그러게 말이에요. 과거엔 수십만 명의 부하를 지휘했는데 이제는 장기판 위의 말들만 지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것도 나름 전략이 필요한 일이죠. 철민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젠 우리 전쟁은 밥 먹고 사는 전쟁이야.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잔잔히 웃었습니다. 치열했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새벽 기상, 체조, 텃밭 가꾸기, 동네 어르신들과의 장기, 가끔 찾아오는 옛 부하들과의 차 한잔.
이것이 바로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마을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대장님 소리에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동네 언니들과 친해져서 김치 담그는 법부터 손자 자랑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희 언니, 아드님이 군인이라면서요?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마을 이장 부인의 질문에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령이에요. 아직 젊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사실 38배 중령이면 상당히 빠른 진급이었지만 정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 대단하네요. 우리 아들은 회사 다니는데 승진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에요. 부녀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정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우진이었습니다. 외아들 강우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38살의 우진은 현역 중령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부모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택한 아들이었죠. 저 이번에 사단장 직속 업무 맡았어요. 바쁘긴 하지만 기분 좋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우진의 목소리에서 활력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의 뒤를 이어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거든요. 사단장 직속이라니 중요한 일을 맡았구나. 그런데 우진아, 몸 건강히 지내고 무엇보다 부하들 잘 돌봐야 한다. 상급자의 책임은 부하를 지키는 것이니까. 철민의 당부는 40년 군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부하를 잃는 것만큼 지휘관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저를 따라주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특히 이번에 새로 온 부하들도 빨리 적응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진의 대답에 정희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지휘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철민과 정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우진이 목소리가 좋네요. 요즘 일이 잘 풀리나 봅니다.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아들인데 못할 리 있겠어요. 그래도 군 생활이라는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오후 2시 철민은 약속대로 마을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이미 장기판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강 장군님, 오늘은 제가 이길 차례입니다. 김할아버지의 농담에 철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해보시죠. 어제 진 게 아직도 아쉬워서 밤새 전략을 세웠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강 장군님, 아드님이 군에 계시다면서요? 벌써 중령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살고 계시다니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철민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철민과 정희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고 철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집중되었죠. 오랜 군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요즘 군 내부가 복잡하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진이가 조심해서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순수하게 군인 정신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고요했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죠. 그 누구도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평온했던 가평의 밤이 깨어졌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민과 정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늦은 시간에 전화는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철민이 서둘러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강철민 장군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철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김군의관입니다. 강우진 중령님의 보호자이신가요? 그 순간 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잠을 자던 정희도 남편의 표정을 보고 급히 일어났죠. 우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라도 난 겁니까? 정희가 전화기를 빼앗다시피 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가평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거리, 깊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새벽 1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철민과 정희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우진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목에는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고 온몸에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경추 2번과 3번이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목 부분의 신경 손상이 심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민이 그녀를 부축하며 간신히 버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대 관계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되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요? 우진이가 받은 상처가 단순한 사고치고는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부대 관계자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대에서 조사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복도에서 철민은 주저앉았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처음이었죠. 여보, 진정해요. 우진이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우진이 간신히 눈을 뜨고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철민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3시 부대에서 온 또 다른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죠. 강철민 장군님, 윤정혜 장군님,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만 뭡니까? 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군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령의 말에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우리 아들이 저 상태인데? 물론 치료비와 보상 문제는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면 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거든요. 대령, 지금 우리에게 입단속을 하자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군 전체를 생각해서 그 순간 정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 군복을 입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씀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운 두 사람은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척수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철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죠. 여보, 이게 정말 사고일까요? 정의의 속삭임에 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진의 동기 중령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들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진이 형이 당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대 내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군 납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우진이 형이 그 일에 관여하게 되면서 중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진이 형을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철민과 정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음모였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정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까?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부터 함께 군 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철민이 정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6개의 별이 다시 빛을 발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진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과 정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들을 돌보는 한편 조용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먼저 옛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군법무관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소영이 첫 번째 연락처였습니다. 소영아, 나야. 정의. 전화를 받은 김소영은 반가워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진이 일로 도움이 필요해. 정의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김소영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군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해요. 김소영은 즉시 군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유사한 사건들이 몇 건 더 있었어요. 모두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됐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군 내부 비리를 알고 있거나 고발하려 했던 장교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철민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국방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후배 이상훈을 만났죠. 용산구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요즘 군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참모총장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박태식 말입니까? 철민의 질문에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태식 참모총장 주변에 최상호 대령을 중심으로 한 측근 그룹이 있어요. 이들이 군 납품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를 조사하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철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럼 우진이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진 중령이 최근 사단장 직속 업무를 맡으면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이상훈의 말에 철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의를 지키려다 이런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철민은 국방부 구내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박태식 참모총장과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30년 전 철민이 대령일 때 중령이었던 박태식, 당시에는 훌륭한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태식은 예전과 달라 보였죠.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박태식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태식아, 후배라 믿었는데. 철민이 테이블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이 내 밑에 있다지? 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군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진 중령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단순한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단순한 사고?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목을 조른 흔적이 있다는데도 단순한 사고라고 할 거냐? 그 말에 박태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추측하시면 곤란합니다.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원로들이 너무 나서시면 군 기강이 무너집니다. 군 기강? 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게 군 기강이지 부하를 죽이는 게 군 기강이냐? 군의 식당에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군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태식이 철민을 군의 식당 한쪽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진 중령이 최근 접근하면 안 되는 자료들에 손을 댔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냐? 철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우진이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사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박태식의 말에 철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식아, 지금 우진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박태식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장군님께서도 옛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집으로 돌아와 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박태식이 우진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합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라면서요.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우진이가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철민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희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죠. 그날 밤 그녀가 쓴 글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을 바로잡는 전쟁이다. 우리 아들이 지키려 했던 정의를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였죠. 우진은 여전히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부모의 질문에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뭔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니?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군, 납품, 서류에서 우진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계약서들, 수십억 원, 빼돌린, 증거. 철민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군 납품 비리의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진아, 그 증거들이 어디 있니? 정희의 질문에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고 당한 날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대령 한 명이 들어왔죠. 계급장을 보니 최상호 대령이었습니다. 강철민 장군님, 윤정혜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구십니까? 철민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최상호 대령입니다. 우진 중령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상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군님들, 혹시 우진 중령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상한 이야기라니요? 정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진 중령은 지금 상당한 충격 상태입니다. 간혹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최상호의 말에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령, 지금 우리 아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최상호가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드님 원래 허리가 약했다면서요? 폭행이 아니라 훈련 중 사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민도 주먹을 쥐었죠. 최상호의 말투에서 명백한 도발과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정의의 외침에 최상호가 시익 웃었습니다. 장군님들께서 너무 흥분하시는군요. 군인 가족이라면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호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최상호가 나간 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철민과 정희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상호와 박태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상호가 병실을 떠난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민과 정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정희는 군법무관 출신 후배 김소영을 통해 우진의 사건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철민은 믿을 만한 기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진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을까? 정희의 부탁에 김소영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언니,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공식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라면. 김소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 내부에 제 후배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죠. 이틀 후 김소영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 강우진 중령의 사건 기록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첫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아요. 둘째, 의료진 최초 소견과 공식 보고서 내용이 다릅니다. 정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의료진은 처음에 외부 충격에 의한 경추 손상이라고 기록했는데 나중에 훈련 중 낙상사고로 수정됐어요. 그리고 목 부위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한 언급이 나중 보고서에서는 완전히 빠졌어요. 한편 철민은 방송사 기자 이상훈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나눴죠. 장군님, 군 납품 비리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거대한 비리 조직이 있어요.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철민의 질문에 이상훈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정하게 빼돌린 금액만 해도 500억 원이 넘어요. 가짜 업체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싸구려 장비를 납품하면서 차액을 횡령한 거죠. 철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장병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쓰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방탄복, 통신장비, 야간 투시경까지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이 모두 불량품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상훈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비리 조직이 군 간부들을 매수해서 입막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발하려던 장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어요. 우진 중령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날 오후 철민과 정희가 병원에서 우진을 돌보고 있을 때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진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준호 대령이었죠. 그의 표정은 무겁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장군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김 대령의 사과에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잘못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진이가 사고 당하기 전에 이상한 움직임은 없었나요? 김 대령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진이가 사고 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상호 대령이 우진이를 자주 불러서 신문했답니다. 신문이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요. 하지만 우진이는 아무것도 유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리를 발견해서 신고하려 했거든요. 김 대령의 말에 철민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진이가 발견한 비리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당일 우진이 사무실이 완전히 뒤져졌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됐고 모든 서류도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요. 그 순간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우진이가 미리 백업해둔 자료가 있어요. 사고 당하기 전날 저에게 이걸 맡기면서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철민이 USB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네, 군 납품 비리의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가짜 계약서, 허위 업체 정보,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김 대령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최상호 대령과 박태식 참모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우진이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정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통화 내용이 어떤가요? 비리 은폐 방법과 우진이를 제거하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USB를 받은 철민과 정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죠. 수백 개의 허위 계약서,
가짜 업체들의 명단, 그리고 돈이 흘러간 경로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태식과 최상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우진 중령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걱정 마세요.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에요. 철민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녹음이 언제 된 건지 확인해 봐요. 파일 날짜를 확인해 보니 우진이 사고당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기자 이상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훈아, 중요한 증거를 입수했어. 당장 만나자.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이상훈은 USB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대형 특종이에요. 당장 보도해야 합니다. 잠깐만, 보도하기 전에 우리 안전부터 확보해야 해. 철민의 신중한 판단에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 사람들이 우진 중령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김소영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언니,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군 내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김소영의 경고에 정희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우진이만 죽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우진이처럼 희생될 거야. 정희의 말에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날 저녁 철민과 정희는 병원에서 우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죠. 우진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견뎌라. 철민의 말에 우진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이미 상대방에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죠. 여보, 우리 뒤에 누가 따라와요. 철민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요.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차 안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철민과 정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사흘 후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정희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철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어제부터 계속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철민도 창가로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군 보안사 요원들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였죠. 철민이 전화를 받자 냉랭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민 전 대장님, 국방부 법무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국방부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정희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하는군요. 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진실에 너무 가까워지자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오후 2시
국방부 법무실에 출두한 철민과 정의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태식 참모총장이었죠. 장군님들, 이런 곳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박태식의 인사에는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직접 나올 정도로 우리가 위험한 존재가 됐나? 철민의 도발적인 질문에 박태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진 중령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을 자꾸 문제 삼으시면 모든 사람이 곤란해져요. 끝난 일?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반신불수가 된 게 끝난 일이라고요? 박태식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우진 중령의 치료비와 보상금은 군에서 충분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철민이 주먹을 쥐며 일어났습니다. 태식아, 지금 우리에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자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더 커지면 박태식이 잠시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중령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숨겨진 위협을 느낀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들께서는 군을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조직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조사가 끝난 후 철민과 정의가 국방부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최상호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장군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상호의 가짜 인사에 두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진 중령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최상호가 길을 막아서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잘 지내시나요? 요즘 병원 보안이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민이 분노로 최상호의 가슴팍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자식아, 지금 우리 아들을 위협하는 거냐? 최상호가 비웃으며 철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군님,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정의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대령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최상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무섭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갑작스럽게 급성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담당 의사가 철민과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인을 파악 중이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진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눈물이 쏟아지는 정희를 부축하며 철민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상호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벽 2시 우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호흡기 장치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설정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야. 철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전면전을 해야겠어요. 저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철민이 기자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상황이 급박해졌어. 내일 당장 기사를 내보내야 해.
하지만 이상훈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보도 중단됐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끄는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론까지 막혔다면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것입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죠. 문자 내용을 본 순간 두 사람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나서면 강우진 중령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마지막 경고다. 조용히 물러서라. 정희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결의가 번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물러설 수 없어요. 저들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다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철민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해요. 병원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진의 호흡곤란 사건 이후 철민과 정희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두 사람은 새벽 6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공격에 나서야 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방어만 하고 있으면 우진이가 정말 위험해져요. 두 사람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우진의 병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설 경비업체에 연락했고 24시간 교대로 경비원을 배치했죠. 그날 오전 정희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의무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영우 군의관에게 연락을 취했죠. 영호야, 급한 부탁이 있어. 우진이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해 줄 수 있을까? 최영우는 정희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을 찾은 그는 우진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정희 선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목 부위의 상처 패턴이 낙상 사고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데? 정희의 질문에 최영우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폭행의 흔적이에요. 특히 목을 조른 흔적이 명확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최영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호흡곤란 당시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근육이완제 성분인데 이건 정상적인 치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에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진이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뜻이야? 최영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 용량이면 호흡마비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들이 우진이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철민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예전 부하였던 이종수 준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현재 군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이종수는 철민의 요청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군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수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진이가 정말 위험해져. 철민의 간절한 부탁에 이종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이종수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군님,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정리 작업 명단이 돌고 있어요. 강우진 중령의 이름도 그 목록에 있고 이미 3명의 장교가 사고로 제거됐어요. 철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군.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종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참모총장 직속으로 특별 처리팀이 있어요. 최상호 대령이 팀장이고요. 그날 오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직접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보도를 거부했지만 작은 인터넷 매체 한 곳에서 관심을 보였죠. 기자 김민수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대장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매체는 영향력이 작아서 김민수의 말에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작은 불씨라도 당길 수 있다면 시작해야죠. 그날 저녁 철민과 정희는 병원에서 우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우진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철민의 다짐에 우진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식 참모총장이 최상호 대령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장군님들, 이런 곳에서 또 뵙네요. 박태식의 인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철민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아, 강우진 중령 문병 왔습니다. 부하가 다쳤으니 상관이 와야죠. 박태식의 말에 정희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이제 나가주세요. 최상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우진 중령, 몸이 많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더 아프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말에 우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철민이 벌떡 일어나 최상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최상호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장군님들께서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헛소리를 퍼뜨리시던데 그런 짓 그만하시죠. 박태식이 최상호를 제지하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장군님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서시면 강우진 중령뿐만 아니라 두 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철민과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더니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가진 마지막 인맥을 동원해야 해요. 누구 말이에요? 철민의 질문에 정희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국정감사위원인 박성민 의원이에요. 예전에 군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거든요. 정희는 즉시 박성민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정희야, 이게 정말이야?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민아, 증거도 다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수 있을까?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박성민이 약속했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어. 하지만 그 전까지 안전을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정희가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희망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미 상대방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감시하던 요원이 도청 장비를 통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최상호에게 보고했죠. 대령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군. 국정감사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그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새벽 2시 철민과 정희의 집 주변에 수상한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죠. 강우진 환자 보호자님, 환자가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급박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민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정희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진이를 지켜야 해요.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철민과 정희는 다행히 우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병원 주차장에서 최상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급히 다른 출구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철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국정감사까지 버텨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두 사람은 즉시 박성민 의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성민 의원이 준비한 폭탄 선언이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철민과 정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했죠. 정희가 예전 동기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모두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군 원로의 긴급 총회를 소집해 주세요. 정희의 간절한 요청에 동기들이 하나둘 응답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근처 한 호텔에서 군 원로의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는 전직 장성들 20명이 모였습니다. 철민과 정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이었죠. 여러 장군님들,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가 프로젝터를 켜며 USB 내용을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가짜 계약서들과 비리 증거들을 본 원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박태식과 최상호의 통화 녹음이 나오자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철민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식 참모총장이 최상호 대령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원로 장군님들께서 모이셨다니 영광입니다. 박태식의 인사에는 여전히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태식이,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나? 원로 중 한 명인 김대영 전 대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박태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들께서 근거 없는 자료로 군을 모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다고요? 여기 있는 서명들 확인해 보세요. 당신들이 다 했죠? 정희가 서류 묶음을 박태식 앞에 던졌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런 조작된 자료들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박태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최상호도 옆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증거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거요?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그 순간 박태식과 최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민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죠. 기자 이상훈이 몰래 설치한 생중계 장비가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박태식이 당황해하는 사이 정희가 추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정희가 꺼낸 것은 최상호가 우진을 위협했던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도움으로
몰래 확보한 결정적 증거였죠. 화면에 나타난 최상호의 위협적인 모습과 우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본 원로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바로 군인 정신입니까? 김대영 전 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하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박태식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강철민과 윤정희가 개인적 원한으로. 하지만 그의 말은 또 다른 증거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정희가 공개한 은행거래 내역서였죠.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수백억 원의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희가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당신들 계좌로 들어간 돈들, 이것도 조작인가요? 박태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최상우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아, 이제 끝이야. 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한 짓, 그리고 군을 더럽힌 죄, 모두 치러야 할 때가 왔어. 박태식이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강중령을 완전히 제거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식 스스로 살인 의도를 자백한 것입니다. 생중계를 보던 전 국민이 모두 들었죠.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식 참모총장, 최상호 대령, 군납품 비리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태식이 마지막으로 철민을 노려봤습니다. 강철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박태식의 마지막 저항도 소용없었습니다. 최상호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상호의 절규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체포 과정이 끝나고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로 장성들이 하나둘 철민과 정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이 정희야, 고생 많았어. 김대영 전 대장의 말에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우진이가 안전해질 수 있겠네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어야 했고 군 전체의 개혁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군 최고위급 납품비리 적발, 참모총장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전직 장성 부부의 용기 있는 고발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병원에서 뉴스를 보던 우진이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철민과 정희가 병실로 들어오자 우진이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우진아,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 철민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려 했던 정의도 실현됐고 정의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영웅이야. 회의장에서 돌아온 철민과 정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고 진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정의의 말에 철민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군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였죠. 두 사람의 6개 별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식과 최상우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군사재판소는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전국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했죠. 철민과 정의는 매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식은 군 납품 비리로 굳고 손실 510억 원을 초래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우진 중령에 대한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군검찰관의 최종 구형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최상호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최상호는 직접적인 폭행으로 강우진 중령을 반신불수로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철민과 정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인 박태식, 징역 20년에 추징금 500억 원. 피고인 최상호, 징역 18년.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박태식이 마지막까지 불복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하지만 최상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철민과 정의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판결 이후 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참모총장이 첫 업무로 군내 인권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죠. 그리고 철민과 정의에게 공동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장군님들, 군을 바로잡는 일에 도움을 주십시오. 신임 참모총장의 간청에 두 사람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조용한 노후를 포기하고 다시 군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의 질문에 철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진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의가 첫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개인적 복수심이 아니라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모든 장병이 안전하고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철민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강한 군대이기 전에 올바른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장성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우진의 재활치료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상체 기능은 많이 회복되었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에 복귀하고 싶어요. 어느 날 우진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휠체어를 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행정 업무를 보거나. 우진의 의지에 철민과 정의가 감동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괜찮겠니? 정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군인입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제 경험이 다른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군 당국은 우진의 복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보직으로 군 인권교육원 교관이 제안되었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복귀 첫날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육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우진 중령입니다. 우진의 당당한 인사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부정부패와 불의입니다. 우진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의와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교육생이 질문했습니다. 중령님,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버티셨어요? 우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뒤에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철민과 정희는 우진의 강의를 참관했습니다.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여보, 우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길에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우진아, 우리가 한 건 당연한 일이야. 철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거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민이 차를 세우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정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낸 게 우진이만이 아니라 군 전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보,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까요? 정희의 질문에 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평화는 지켜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죠. 멀리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우리의 긴 전쟁이 끝났다. 우진이는 다시 군복을 입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얻었다. 별 6개가 지켜낸 것은 한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정의였고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민과 정희는 언제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텃밭일이 아니라 군 인권위원회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정희의 말에 철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임무가 있으니까요. 철민의 대답에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다시 한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진도 그날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휠체어이지만 그의 표정은 당당했죠.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그리고는 새로운 하루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